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들의 휴대폰 동영상 속에 법적으로 사망한 지 오래된 남편이 앉아 있었으니까 나는 38살의 평범한 주부이자 회사원이다. 이름은 강윤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인 아들 도윤과 단둘이 살아왔다. 남편 신태유는 8해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결국 실종 상태가 해를 넘기면서 법적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 서류상으로도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했다. 정말 끝인가 싶어도 왠지 모르게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그 희미한 가능성을 붙들고 아들에게는 아빠가 언젠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도윤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가게 되었다. 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소파에 기댄 채 아들이 보내온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주 문화유적지 몇 군데를 둘러보는 모습이었고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 없이 보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영상에 등장한 장면이 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엄마, 여기 첨성대 앞이야. 사람 진짜 많다. 도윤이 웃으며 화면을 돌리는 순간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어떤 남자의 옆모습이 스쳐 지났다.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책장을 넘기는 버릇이 내 기억 속 남편과 똑같았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재빨리 영상을 되돌려 화면을 멈추고 확대해 보았다. 비록 화면이 흔들리고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결혼 반지를 꼈던 자리 근처에 옅은 흔적이 남은 그의 왼손 약지 그리고 얼굴선까지 모두 똑같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나는 그 순간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경주까지 당장 달려가 그 벤치를 뒤지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신발을 신으려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지,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무작정 뛰쳐나가기에는 너무 늦은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근처 경찰서를 찾았다. 사라진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당장 수사가 재개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가 은퇴했고 새로 배정된 형사 이준성은 내 말을 귀찮다는 듯 들어주지도 않았다.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분 아닙니까? 괜한 헛된 희망 품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는 내 휴대폰 영상을 대충 훑더니 이거 화질이 너무 흐려서 누군지 알 수 없는데요? 하고 코웃음 쳤다. 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 진술과 당시 CCTV 자료 등을 꺼내 보였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형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봐요, 강윤서 씨. 담당 형사도 은퇴했고 이미 사건 종결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경주에서 찍힌 희미한 영상 하나 가지고 경찰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요. 나는 분노와 좌절로 온몸이 떨렸다. 사라진 남편을 찾아 그토록 애쓰고 아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주었건만 경찰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때 형사의 책상 위에 포개진 사건 파일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주 높게 쌓인 다른 사건 더미들을 보며 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형사 앞에 내던졌다. 이 안에 남편 실종 관련 기록이 전부 있어요. 전 담당 형사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줬던 단서도 있고 회사 내부 자료도 있어요. 형사 이준성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내가 이전에 어렵게 얻었던 남편 회사 내부 자료, 그리고 전 담당 형사와 나눴던 비공개 메모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윗선의 지시 기록도 존재했다. 형사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다시 봐주세요. 나는 내 휴대폰을 다시 밀어놓으며 간청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사는 나를 향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결국 내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고 조용히 메모 하나를 건넸다. 공식 수사는 무리일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해보세요. 그 메모에는 박성우 전 형사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원래 당신 남편 사건 담당자였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혹시 모를 정보가 있을 수도 있죠.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숨고를 새도 없이 은퇴 형사의 번호를 눌렀다. 조금은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박성우 형사님이신가요? 저는 제 남편 실종 사건 때문에 연락드린 강윤서라고 합니다. 그 순간 수화기 건너편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강윤서 씨, 혹시 남편분 목격 정보를 봤습니까? 경주에서 찍힌 거 맞죠?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 네,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셨어요? 제게도 그 영상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경주로 갈 수 있나요?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단서가 거기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야 했. 네, 갈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열차를 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X 3호차 마지막 좌석에서 만납시다. 조심해서 오세요.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날 밤 나는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 머릿속에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봤던 날이 계속 떠올랐다. 오늘 야근할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 뒤 그는 전혀 소식 없이 사라져버렸고 경찰도 회사도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도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가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경주에 다녀올 거야. 할머니가 네 학교 앞에서 기다리실 거다. 사랑해. 그리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동도 트지 않은 서울역.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KTX 승강장으로 향했다. 경주에 가면 정말 남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3호차 마지막 좌석 창가에서 나보다 먼저 와 있던 중년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그가 바로 박성우 전 형사였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한 머리가 세월을 증명하는 듯했다. 앉으세요. 긴장하셨나 보네요. 나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기차가 출발하자 박성우 형사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전직 형사 신분이라고 해도 이 사건은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당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회사 근처 식당에서 CCTV에 포착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오는 장면만 찍혔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그대 차에 타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문제는 그 전화입니다. 박성우 형사는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발신자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당신 남편 혹시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나요? 남편은 HK전자라는 대기업에서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회사원인 줄만 알았는데 사라지고 나서야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네, 비자금 문제라든지 여러 의혹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전혀 협조를 안 해줬고요. 박성우 형사는 커다란 한숨을 쉬었다. 내가 현직일 때 그 사건을 파헤치려 했어요. 그런데 윗선짓이라며 수사가 중단됐지요. 그리고는 당신 남편이 실종된 채로. 그 시점에서 난 은퇴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 분명 남편이 뭔가 중요한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위험에 처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누군가가 그를 납치하거나 감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주에서 당신 남편을 봤다는 건 당신 아들의 영상뿐 아니라 다른 목격 정보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식 수사로 전환되기엔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게다가 이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이 여전히 활동 중일 겁니다. 나는 담담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포기할 순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란 말이에요. 박성우 형사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메모를 하나 꺼냈다. 경주 첨성대 근처에 숙소를 잡아뒀어요. 최영주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조그만 게스트하우스인데 믿을만 합니다. 일단 거기서 움직이세요. 저도 조용히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기차는 1시간 넘게 남쪽을 향해 달렸다. 창밖 풍경이 도시를 벗어나 논밭과 산들로 바뀌었다. 나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경주역에 도착하자 박성우 형사는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곧장 사라졌다. 나도 사람들 틈에 섞여 택시를 잡고 메모에 적힌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첨성대 하우스라는 작은 현판이 달린 전통 한옥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다소 거친 인상을 한 중년 여성이 나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여기 예약했다는데 혹시 강윤서 씨? 들어와요.
박 형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내가 최영주예요. 우선 이거 받으세요. 그녀가 내민 건 낡은 휴대폰이었다. 추적이 안 되는 전화예요. 그리고 여기 번호가 적혀 있는데 위급하면 연락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챙겼다. 박 형사가 말하길 첨성대 주변에서 남편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이라고 해요. 특히 낮이든 밤이든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남자가 나타난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었다. 그 사람이 요즘 매일 같은 시간 오후 3시 정도에 온대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최영주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도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미행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내 눈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처럼 한 번은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결국 다시 찾았어요. 그날 오후 나는 첨성대 근처를 조심스레 찾아갔다. 많은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각종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벤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어떤 남자도 보이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후 2시 50분이었다. 기다려보자. 나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곳에서라면 첨성대와 그 주변 벤치가 잘 보였다. 커피를 주문하며 혹시라도 알아볼 만한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3시가 되자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약간 야윈 듯한 체격,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 그리고 왼손 약지 근처에 희미한 반지 자국. 그가 벤치에 앉아 천천히 우산을 접고 배낭에서 책을 꺼내는 장면을 보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설마 하면서도 나의 머릿속에는 남편 신태윤의 모습이 겹쳤다.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걸까? 가슴 속에서 절망과 희망이 뒤섞였다. 어쩌면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익숙한 버릇, 책을 잡고 살짝 고개를 숙이는 각도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만 쳐다보았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혹은 다가가면 안 되는 건 아닌지, 경솔하게 행동했다가 그가 또다시 사라져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다. 그때 벤치 맞은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딘가 수상쩍은 표정으로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무언가 느낌이 이상했다. 혹시 저 사람이 남편을 감시하는 건 아닐까? 나는 결국 카페를 나와 거리로 나섰다. 남자는 벤치에서 자리를 뜨더니 첨성대가 아닌 뒷골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검은 정장 남자도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나도 그 뒤를 쫓았다. 비좁은 골목을 돌고 돌아 고궁박물관 근처로 가자 작은 서점 간판이 보였다. 두 번째 책방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남자는 거기 들어갔고 검은 정장 남자는 건너편 카페에 잠시 들어갔다. 나는 길가에 서서 어떻게 할지 망설였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확인하면 그가 놀랄지도 몰라. 혹은 감시자에게 들켜서 위험해질 수도 있어. 갈등하는 사이 시간을 많이 보냈다. 서점에서 남편처럼 보이는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들어가야 할지. 1시간 넘게 서점 불빛만 바라본 끝에 서점 문이 열렸다. 그가 다시 나와 우산을 펴고 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검은 정장 남자도 곧 뒤를 따라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택시도 쉽게 잡히지 않았다. 나는 그 둘을 놓칠 수 없어서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이미 골목 끝에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이는 내게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팔던 아주머니가 손짓을 했다. 저기요, 괜찮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포장마차에 앉아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방금 어떤 남자가 우산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혹시 필요한 물건 아닌가요? 아주머니가 내민 것은 낡은 문고판 책이었다. 표지를 보니 별이 빛나는 길이라는 제목이었고 안쪽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위험하다. 날 찾지 마. 태윤. 나는 책을 움켜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가 정말 나를 알아봤다는 뜻 아닌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최영주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조용히 나를 달랬다. 그 사람이 진짜 당신 남편이라면 왜 그런 메시지를 남길까요? 나는 자꾸만 목이 메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가 무슨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밤이 깊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가 떨어뜨린 책의 페이지들을 뒤적이다 보니 연필로 밑줄 친 문장들이 있었다. 그 밑줄들을 이어보니 내일 서점 뒤편시 혼자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심장이 떨렸다. 그가 나에게 조용히 만날 시간을 알린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잔뜩 긴장한 채 서점 뒷골목을 살폈다.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켰다. 최영주는 내게 조심해서 가라며 브로치 형태의 비상 경보기를 건네주었다. 누르기만 하면 그녀에게 신호가 가도록 되어 있었다. 서점 뒷문은 오래된 나무문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누군가 문을 살짝 열었다. 낯익은 얼굴, 하지만 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 그가 정말 내 남편, 신태윤이었다. 빨리 들어와. 그가 작게 속삭여. 나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 둘은 마주보고 아무 말 없이 멈춰섰다. 나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태윤 씨, 정말 당신 맞아요? 내가 그의 뺨을 손으로 살짝 만지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과 도윤이를 지키려고 한 선택이었는데. 일순간 8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왜 갑자기 사라졌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궁금했던 질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말보다 먼저 눈물과 떨림이 터져나왔다. 기간 동안 가족 생각밖에 안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믿었는데 결국 모두가 속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는 어렵게 숨을 내쉬며 내가 앉을 자리를 내주었다. 좁은 뒷창고 같은 공간에 책더미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눈가를 닦으며 물었다. 그는 배낭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내가 회계팀에서 회사 비리를 발견했어. 정치인 로비, 비자금 조성. 감춰야 할 게 너무 많았지. 처음엔 경찰에 알리려 했는데 윗선과 연결된 누군가가 협박을 했어. 당신과 도윤이의 사진을 보내면서 절대 이면은 순간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지. 나는 손이 떨렸다. 그가 한동안 경찰이나 법의 보호를 받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달랐다. 처음에는 실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따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가짜였어. 그 세력이 날 완전히 고립시키고 자료를 빼앗으려 했던 거야. 그럼 지금도 당신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일 첨성대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정해준 생활 패턴 중 하나야. 겉으로는 내가 자유로운 것 같아도 곳곳에 감시자가 포진해 있어. 그런데 왜 어제 날 보자마자 도망치듯 사라진 거예요? 그가 씁쓸히 웃었다. 도윤이 영상을 보고 첨성대의 학교 단체가 온 걸 알고 혹시나 했어. 정말 널 볼 줄은 몰랐지만 나를 알아볼까 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매일 앉았지. 하지만 감시자 눈앞에서 우리가 접촉하면 당신도 위험해지니까. 나는 겨우 숨을 고르며 결심하듯 물었다.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이대로 두면 당신도 우리도 제대로 살 수 없잖아요. 태유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내게 협박하고 있어.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너희를 해칠 거라고. 그 증거는 어디 있어요?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서점 구석의 낡은 선반 아래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침대 밑에 금고를 숨겨뒀어. 그 안에 모든 자료가 있다. 이 열쇠로 열 수 있어. 그 순간 서점 앞문 쪽에서 작은 벨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감시자인지 알 수 없어 둘 다 순간 긴장했다. 태유는 눈으로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본인이 뒷문을 잠그고 조용히 앞문 쪽으로 나갔다. 나는 좁은 창고에서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렸다. 밖에서 들려오는 짧은 대화 소리, 그리고 문 여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얼마 뒤 태윤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다. 감시자가 아니라 그냥 관광객인 듯해. 그래도 오래 있긴 위험해. 내가 이따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그를 잡고 싶었. 하지만 그가 말하는 대로 지금 당장 함께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 금고 열쇠 너에게 맡기고 싶어. 그는 내 손을 잡았. 만약 내가 오늘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먼저 아파트로 가. 금고 내용 경찰이나 믿을 만한 곳에 넘겨줘. 같이 가요. 우리 도윤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는 혼자서 떠나지 말아요. 내가 간절히 말했지만 태유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계획된 시간이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감시자들이 당신을 먼저 찾아낼 거야. 그리고 금고가 내 손에 없다는 걸 알면 널 협박하지 못하니까 살려둘 가능성이 커져. 그가 마지막으로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다. 윤서야, 정말 미안해. 8년이나 기다리게 하고 또다시 이런 위험에 끌어들이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야. 자료만 확보되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든 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가 뒷문으로 떠난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점 창고에 서 있었다. 정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까? 밖으로 나와 서점을 조심스레 살폈다. 감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최영주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그녀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아파트로 가세요. 나도 준비해둘게요. 그날 저녁 애타게 기다려도 태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도윤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댁에 잠시 간 상황이라 나는 아이에게 자세한 상황을 알리지 못했다. 겨우 새벽이 다가올 무렵까지도 남편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열쇠를 들고 아파트로 향했다. 늦은 밤 그가 알려준 주소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복도는 적막했다. 문을 열고 인사이드로 들어가자 방은 깔끔하지만 오래된 흔적이 느껴졌다. 책장에는 온통 책뿐이었고 냉장고엔 최소한의 음식만 있었다. 정말 이곳에서 혼자 살았다는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침대 밑. 그는 분명히 금고가 있다고 했다. 침대 틈새를 살피니 헐겁게 고정된 나무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을 드러내자 작은 철제 금고가 나왔다. 열쇠를 돌리자 안에는 USB 하나와 서류 뭉치, 그리고 남편이 손으로 적은 듯한 메모가 들어 있었다. 내용을 보니 HK전자에서 불법 로비를 벌인 정황,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간 비자금 흔적 등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자료만 있으면 분명히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 확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복도에서 남자들의 낮은 말소리, 그리고 걸음걸이가 점점 가까워졌다. 순간 나는 서류와 USB를 재빨리 내 가방에 넣고 금고를 원래 위치에 숨겼다. 어디로 숨어야 할까?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고 곧 열쇠를 꽂아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침대 뒤쪽 벽과 커튼 사이에 몸을 움츠렸다. 문이 열리며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태윤 씨, 어딨어? 두 명이 들어온 것 같았다. 그중 한 명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마치 누군가를 부축하고 있었다. 집어치워. 가만히 서 있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고 곧 무엇인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커튼 틈으로 내다보았다. 바로 거실 소파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뺨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다. 헛소리 말고 자료가 어디 있는지 똑바로 말해. 한 남자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남편은 힘겨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가진 게 아니야. 이미 다른 곳에 맡겼어. 나를 죽이면 그 자료가 곧바로 세상에 알려질 거야. 그들은 비웃듯이 그를 내려다봤다. 재미있는 협박이군. 그래도 상관없어. 네가 여기서 끝난다면 가족도 무사치 못할 텐데. 그 말에 남편의 눈이 커졌다. 가족을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꺼냈다. 최영주가 준 비상경보기. 지금 누르면 그녀에게 신호가 갈 것이고 혹시 경찰도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사이 남편이 더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네가 가진 자료만 넘기면 가족을 안전하게 해주겠어. 여기서 선택해. 가족이 먼저인지 네 정의감이 먼저인지. 남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남편은 괴로운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봤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침대 뒤에서 나와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모두 놀라서 나를 돌아봤다. 남편은 나를 보며 경악했다. 윤서야 안 돼. 여긴 위험하다고 했잖아. 두 남자는 순식간에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중 한 명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역시 여기 있었군. 아내가 온다고 했더니.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외쳤다. 당신들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아직 경찰은 오지 않았지만 블랙프이라도 해야 했다. 남편이 그 틈에 소파옆 쿠션 아래에서 무언가를 재빨리 꺼냈다. 낡은 권총 같은 것이었지만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다. 떨어져. 그가 단숨에 방아쇠를 당길까 싶어
두 남자도 움찔하며 멈췄다.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경찰이다. 문 열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한 남자가 얼른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분명히 경찰 제복을 입은 이들이 서 있었다. 제복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박성우 전 형사, 그리고 현직 형사들도 함께 온 모양이었다. 모두 움직이지 마. 형사들이 달려들어 두 남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다. 박성우 형사가 급히 달려와 내 상태를 확인했다. 남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총을 내려놓았다. 형사들은 곧 남편의 신분을 확인했고 방안을 수색하여 금고 위치 등을 확인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가방 속에 USB와 서류를 꺼내 건넸다. 여기 남편이 숨긴 자료예요. 박성우 형사가 그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HK전자와 그들의 배후를 파헤칠 수 있을 거예요. 두 명의 괴한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상처를 진정시키며 자초지종을 형사들에게 설명했다. 가짜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인해 몇 년 동안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성우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들은 회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 거군요. 합법적인 보호를 가장해서 가족과 분리시키고 철저히 관리해 왔던 거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참이 지나고 상황이 정리되었다. 경찰들은 남편을 응급처치 후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도록 했다. 나도 같이 갔다. 박성우 형사는 내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덕분에 중요한 범죄 조직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윗선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엇이든 협조할게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약하게 웃었다. 정말 미안해. 윤서야. 그리고 고마워.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드러났다. HK전자 고위층과 일부 정치인들이 유착해 비자금을 움직였고 이를 입막음하려고 남편을 가짜 보호 프로그램에 가둬둔 것이다.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남편이 자발적으로 격리된 상태라고 위장하기 위함이었다. 조사가 끝난 뒤 경찰은 우리 부부에게 임시안전 가옥을 제공해 주었다. 남편이 법적 사망 상태로 되어 있으니 그의 신분 복원도 시급했다. 하지만 우선 몸을 추스르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호받는 것이 먼저였다. 우리는 그 보호시설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단둘이 밤을 보냈다. 8년 만에 같은 공간, 서로를 마주한 채 남편의 볼에 가만히 손을 대보았다. 바스러지듯 그리웠던 얼굴이 이제는 눈앞에 있다. 도윤이는 어디 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많이 컸지? 고등학생이야. 이제는 나보다도 키가 큰걸. 그는 사진을 애절하게 쓰다듬었다. 날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남편의 눈엔 깊은 죄책감과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아이는 계속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왔어.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외로웠겠지만 도윤이 정말 의연하게 이겨냈어. 다음 날 오전 박성우 형사에게 부탁해 도윤을 우리 있는 곳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아들을 마주하는 남편의 표정을 떠올리니 나 역시 심장이 떨렸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이제 막 생긴 셈이라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두 시간 후 아들이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다. 남편과 나는 보호시설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경찰관과 함께 도윤이 들어왔다.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안을 둘러보다가 한쪽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다. 아빠, 맞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온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남편은 힘겹게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래, 아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아들은 부정과 분노, 그리움을 모두 뒤섞은 눈물을 쏟아냈다. 남편도 아무 말 못한 채 도윤을 꼭 끌어안았다. 나는 옆에서 그들을 보며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가족이란 이렇게 한 번의 포옹으로도 수많은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참이나 울었고 남편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경찰 조사와 사건 처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되었다. 결국 HK전자의 고위 임원들은 줄줄이 체포되었고 비리를 덮으려 했던 정치인들도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남편의 신분 복원 절차도 곧바로 시작되었다. 법적 사망이었던 그의 상태가 다시 생존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8년 만에 우리 가족은 명실상부하게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후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삶이 나쁘진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도 많았기에 아픈 기억이 교차했다. 도윤도 새롭게 전학을 고민해야 했지만 뜻밖의 아들이 경주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엄마, 나 경주가 좋아. 여기는 왠지 평화롭고 아빠도 서점이 있으니까. 남편은 두 번째 책방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책방을 다시 열기로 했다. 가짜 보호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이제야 정말 본인 의지로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억지로 시킨 일이었지만 책 읽는 삶 자체는 싫지 않았어. 그는 머쓱하게 웃었다. 결국 우리는 경주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신분은 완전히 복원되었고 그가 직접 구청에 서점 사업자 등록을 내며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우리 가족의 책방. 문패를 보며 도윤이 깔깔 웃었다. 아빠, 엄청 직설적이네요.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너와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함께할 공간이니까. 더 멋진 이름이 떠오르면 바꿔도 되고.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책방 한 켠에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첨성대를 바라봤다. 석양에 물든 첨성대가 고즈넉하게 서 있었다. 서로 다른 시간 속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 되어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직도 가끔 밤에 잠이 깰 때면 남편이 여전히 곁에 있는지 이 모든 일이 꿈은 아닌지 확인하곤 한다. 도윤이 쑥쑥 자라 고등학생이 된 걸 보면 세월이 흐르긴 했나 보다. 그럼에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경주에 온 뒤로 첨성대 벤치를 지나칠 때마다 남편이 한때 혼자 앉아 책을 읽던 모습을 떠올린다. 그 벤치는 이제 우리 세 사람의 추억을 이어주는 상징 같은 곳이 되었다. 감시자도 없고 가짜 보호 프로그램도 없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우린 잃어버린 8년의 시간을 천천히 채우고 있다. 언젠가 도윤이 그랬다. 아빠,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요. 공부도 힘들고 세상도 어렵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아들을 꼭 안고 그래, 절대 다시는 떨어지지 않아. 아빠는 너희 곁에서 영원히 있을 거야. 라고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내리라고 믿는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만났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리라는 결심을 품는다. 오늘도 우리 가족의 책방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온다. 바깥에서는 첨성대가 고즈넉이 서서 봄 햇살을 머금고 있다. 남편이 책방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들은 그 옆에서 학교 숙제도 하고 틈틈이 책 정리도 한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닫는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기적처럼 빛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빛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뜨겁고 환하게 번져나간다. 아득한 어둠 속에서 만났던 한 줄기 빛이 이제는 다 같이 머무는 단단한 별빛이 되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비록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와도 결코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세 사람은 오늘도 새벽마다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낮이 되면 우리 가족의 책방에서 함께 꿈을 꾸며 웃는다. 잃어버린 세월은 되찾을 수 없지만 앞으로 맞이할 모든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할 테니. 이것이 경주 첨성대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다.